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회사원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째인 평범한 남자죠. 아내와 저는 서로 사랑해서 만났고 지금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요. 제 이름은 준호고 아내는 서연이라고 해요. 서연이는 제가 봐도 정말 예쁜 여자입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착해서 시댁 식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죠. 특히 제 남동생 민석이한테는 더더욱 그래요. 민석이는 저보다 5살 어린 39살이고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직장도 나쁘지 않은데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뭐가 이상했냐면 민석이가 집에 올 때마다 서연이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밝아지고 웃음소리도 많아져요.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쁜 걸로 갈아입고요. 형수, 오늘 머리 했어요? 되게 예뻐 보여요. 민석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서연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아, 뭘 그런 걸 다? 하면서 수줍어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형수와 도련님 사이의 대화치곤 뭔가 어색하달까요? 더 이상했던 건 둘이 자주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명절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그래요. 서연이 어디 갔지? 하면 누군가 민석이랑 같이 마트 갔어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곤 했죠.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형수가 도련님 심부름 시키는 게 뭐 이상할 게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장면들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부엌에서 뭔가 속삭이며 웃고 있을 때도 그렇고 거실에서 둘만 남아서 TV 보고 있을 때도 그래요.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대화가 뚝 끊어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곤 했어요. 뭐 얘기하고 있었어? 제가 물어보면 서연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드라마 얘기 이런 식으로 대답했죠. 민석이도 형,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금세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서연이는 제 아내고 민석이는 제 친동생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서늘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민석이가 형수 진짜 예뻐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민석이 요즘 자주 연락하네. 잠꼬대인 줄 알았는데 눈을 살짝 떠보니 서연이는 깨어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누가 문자를 보낸다고 그런 표정으로 웃으며 확인할까요? 서연이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묘하게 설레는 것 같은 기대감이 섞인 그런 표정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둘의 관계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제 착각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심 속에서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서연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벨소리가 아니라 진동이었는데 서연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서연이가 급하게 일어나면서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화면에 뜬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민석이가 저녁 먹는 시간에 전화를 걸까요? 그것도 서연이한테 직접요?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서연이는 베란다 문을 살짝 열고 나가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으려고 해도 뭔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하는 대답 소리와 작은 웃음소리만 들려왔죠. 통화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거의 10분 정도는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밥맛이 뚝 떨어져서 그냥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드디어 통화가 끝나고 서연이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입가에 미소가 맴돌고 있더라고요. 누구 전화였어?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민석이. 서연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냥 안부 인사하는 거야. 안부 인사를 10분이나 해요? 그것도 저녁 먹는 시간에?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예민한 남편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서연이한테서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제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문자가 와도 그렇고 전화가 와도 그래요. 혹시 또 민석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며칠 뒤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서 왔어요. 저는 궁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연달아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잠금 화면이라 내용은 보이지 않고 발신자만 보였어요. 역시나 민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동생이 형수한테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것도 문자를 연달아 3개나 보내면서요? 저는 민석이랑 한 달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한데 서연이랑은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연이가 샤워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문자를 확인하면서 혼자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답장을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뭐 급한 연락이라도 온 거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서연이는 휴대폰 화면을 재빨리 꺼버리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확실히 본 게 있어요. 서연이가 문자를 확인할 때 화면에 하트 이모티콘이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형수한테 하트를 보내나요? 설마 민석이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기로 말이에요. 물론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의심을 풀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엔 잠금이 걸려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아야 했어요. 예전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설정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수상한 일이었죠. 저는 서연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걸 몰래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항상 조심스럽게 화면을 가리면서 입력하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보고 있을까봐 경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확신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보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뭔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간장 좀 사와야겠어. 떨어져가네. 서연이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나가서 사올까?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서연이가 손을 저으며 말렸어요. 아니야, 나가는 김에 다른 것도 좀 사와야 해. 금방 갔다 올게. 그런데 서연이가 나가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려다가 깜빡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그 상태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이 의심을 계속 품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확인해서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고 마음 편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나간 지 5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니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우리 결혼기념일인 1025를 입력해봤어요. 하지만 틀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서연이 생일인 923을 입력해봤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제 생일도 시도해봤지만 역시 안 됐고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민석이 생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민석이 생일은 8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0814겠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숫자들을 입력했습니다. 0814. 그런데 화면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민석이 생일이 비밀번호였다는 거예요. 왜 서연이가 제 동생 생일을 휴대폰 비밀번호로 설정했을까요? 이건 우연의 일치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숨도 가쁘게 몰아쉬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문자함부터 들어가 봤어요. 가장 최근 대화 상대가 누군지 보려고요. 예상대로 맨 위에 민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날짜로 엄청 많은 대화가 오갔더라고요. 제가 대화 내용을 열어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거기엔 형수와 도련님 사이에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형님 야근이라고 했지? 나 지금 갈게. 응, 아직 안 들어왔어. 빨리 와. 형수 오늘 예뻐 보였어. 특히 그 원피스. 민석이도 오늘 멋있더라. 새로 산 향수. 이런 식의 대화들이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트 이모티콘들과 함께 더 노골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제 아내와 제 친동생이 정말로 그런 관계였다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서연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겨우 그 말을 짜내듯이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됐고 확신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곧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옆에 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휴대폰에서 본 그 대화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 대화 내용이었어요. 바로 어제 주고받은 문자였는데 내일 형님 출장 간다고 했지? 우리 시간 좀 가질 수 있을까? 라는 민석이의 문자와 응, 기다리고 있을게라는 서연이의 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장을 간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일은 평범한 회사 근무일이었거든요.
그럼 서연이가 민석이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출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할 계획이었던 걸까요? 저는 잠을 못 이루면서 계속 뒤척였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되니까 서연이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는 잠든 척하면서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이 서연이 얼굴을 비췄는데 그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 설레는 것 같으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문자를 확인한 후에는 답장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서연이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 좀 일찍 일어났네. 서연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응, 잠이 일찍 깼어.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이상하게 들떠 보이더라고요. 평소보다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서연이는 거울을 보면서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어요. 저는 회사에 가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오늘 서연이가 뭘 할지, 정말로 민석이를 만날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 지금 뭐 해? 응?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있어.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서연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서둘러 하는 것 같았고 약간 숨이 가쁜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오후에 일찍 퇴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한테는 야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오후 4시쯤 집 근처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주차장에 민석이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확실히 민석이 차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둘이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집에 없는 시간을 노려서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지도 않고 살금살금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부엌도 비어 있었고요.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화 소리였는데 서연이와 민석이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저는 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이 언제 들어온대? 민석이의 목소리였어요. 8시쯤 될 거야. 아직 시간 있어.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아내와 제 동생이 정말로 그런 관계였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뭐 하는 거야? 침실에 있던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서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민석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 이게 아니야. 민석이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가. 저는 겨우 그 말을 짜냈습니다. 여보, 잠깐만 얘기해보자. 서연이가 울먹이면서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손대지 마. 저는 차갑게 말하며 서연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분노만 남았어요. 사랑도 믿음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배신감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민석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집을 나갔어요. 그 뒤로 침실에는 저와 서연이만 남았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뭔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얘기를 들어줘.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서연이도 느꼈을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서연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야? 저는 겨우 그 질문을 했어요. 여보. 서연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묻고 있어.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반년 전부터.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년이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2달 전쯤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저는 완전히 바보였던 거잖아요. 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무슨 대답을 한들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남편을 배신하고 그 동생과 바람을 피울 만한 정당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서연이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연이가 예쁘게 차려입은 날들, 민석이와 둘이 자주 사라진 일들, 늦은 시간 주고받은 문자들. 모든 게 이제야 설명이 됐어요.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서연이가 저한테 보인 태도들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려고 했던 것도, 가끔씩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던 표정도 모든 게 다 이해됐어요.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더 잘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싶었죠. 서연이는 침실에서 나와서 저 옆에 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연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거든요. 나 나갔다가 올게.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밖에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걷기만 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얘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 민석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반년 동안 내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미안하다고? 형,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용서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용서를 바란다고요? 민석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오늘부터 남남이다. 형, 그렇게 말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서연이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계속 울었나 봐요. 여보, 돌아왔구나.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실에서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기로 했어요. 여보, 제발 얘기 좀 해보자. 서연이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 저는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돌아보면서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끝내자고 한 건 너야. 반년 전에.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말이 맞았거든요. 서연이가 민석이와 관계를 시작한 순간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회사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응, 준호야. 무슨 일이냐? 앞으로 가족 모임 있어도 저희는 참석 안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왜? 저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께 충격을 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단체 채팅방을 나갔어요. 부모님, 민석이, 그리고 저희 부부가 들어있던 채팅방이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민석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왔는데 읽지도 않고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오후에는 부모님께서 전화를 다시 주셨어요. 준호야, 민석이가 너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 민석이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뭔 소리냐? 형제끼리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부모님께도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이런 일을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갔을 때 서연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여보, 저녁했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밥맛 없어. 저는 냉장고에서 물만 꺼내 마셨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먹고 싶지 않다고 했어. 서연이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어요. 제 태도가 어제보다 더 차가워진 걸 느꼈을 거예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이혼 사유,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서연이가 제 뒤에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혼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한 화면을 말이에요. 이혼 준비하고 있어.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저는 서연이를 돌아봤어요. 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반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동생과 바람을 피운 사람을 어떻게 믿어? 서연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연이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감정이 식어버렸거든요. 그날 밤에도 저는 소파에서 잤어요. 서연이는 침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도 잡고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것들도 알아봤고요. 특히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서연이 휴대폰에서 본 대화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둘 걸 그랬나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그동안 둘이 만났던 장소들, 시간들을 추적해보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부모님께서 집으로 오셨어요. 뭔 일인지 알아보려고 오신 거였죠. 준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민석이는 계속 울고 있고 너는 연락도 안 받고.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 심각한 일이라는 걸 느끼셨나 봐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서연이와 민석이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서연이와 민석이가 어떻다고? 불륜 관계예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부모님은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제야 부모님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셨나 봐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듯 아무 말씀을 못 하셨어요.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드린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셨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놈을 당장 집에서 내쫓아야겠다. 아버지가 이를 갈며 말씀하셨어요. 민석이는 부모님께 불려가서 혼쭐이 났나 봐요. 며칠 뒤 들은 얘기로는 아버지께서 민석이를 정말 호되게 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민석이는 집에서도 쫓겨나서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저는 변호사와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했어요. 이혼 절차와 함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를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문제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했지만 법적으로는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탐정사무소에도 의뢰를 했어요. 비용이 좀 들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거든요. 탐정이 며칠 동안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서연이와 민석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담하게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은 적어도 20번 이상은 만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탐정이 설명했어요. 호텔 영수증, 식당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던 거예요. 특히 가장 화가 났던 건 시기였어요. 작년 제 생일날도 둘이 만났더라고요. 그날 서연이는 저한테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민석이와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생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어요. 증거를 확보한 저는 서연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서연이는 서류를 보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정말 우리 이렇게 끝낼 거야? 이미 끝났어. 너희가 시작한 순간에.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서연이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이미 모든 신뢰는 깨져버렸는데 말이에요. 서명 안 할 거면 조정 신청할 거야. 그럼 더 복잡해져. 서연이는 결국 울면서 서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한 짓은 평생 잊히지 않을 거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서연이가 모든 걸 인정하고 협조했기 때문이었죠. 위자료도 제가 요구한 만큼 받을 수 있었고요. 민석이는 그 후로 한 번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아예 연락을 차단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서연이와 함께 살았던 집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척 중 한 분이 알려주신 건데 서연이와 민석이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였어요.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싸우고 있대. 서연이는 민석이가 먼저 유혹했다고 하고 민석이는 서연이가 적극적이었다고 하고 그 말을 들으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없으니까 이제 서로 원망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있어. 명절 때도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친척들도 다 알아서 피하고 있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더 흘러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새 직장도 구했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 동창으로부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너 동생이랑 전 와이프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둘이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 서연이는 직장에서 잘렸고 민석이는 회사에서 찍혀서 승진은 물 건너갔대. 저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 둘의 불륜 사실이 각자 직장에까지 알려진 거더라고요. 서연이가 다니던 회사는 보수적인 곳이었는데 불륜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해요. 결국 눈치를 보다가 스스로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민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수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지면서 동료들 사이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회사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둘이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야. 완전히 남남이 돼버렸어. 제가 가장 만족스럽게 들은 소식이었어요. 둘이 서로 사랑해서 저를 배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한 일시적 충동이었을 뿐이었죠. 몇 달 뒤에는 더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명절이 되자 친척들 사이에서 둘을 완전히 배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도 서연이랑 민석이는 아무도 안 만나더라. 친척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만나려고 하겠어. 특히 민석이는 부모님께서 아직도 용서하지 않으셔서 명절에도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룸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명절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완전히 고립됐어.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고 직장 생활도 망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짜 속이 시원했어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싶었거든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서연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아마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 살기 힘들었나 봐요. 민석이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둘 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사회적 신뢰도 모든 걸 말이에요. 저는 그들이 받은 이 벌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그들은 평생 자신들이 만든 상황 때문에 고통받게 될 거거든요. 매년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혼자 있어야 할 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과거를 숨겨야 할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는 원망만 남을 거고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10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아내와 친동생의 배신,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된 대가까지 말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직접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놔둬도 그들은 스스로 만든 상황 때문에 평생 벌을 받게 됐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손가락질받고 서로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들한테는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